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세TV의 이환주입니다. 자, 오늘은 2달 전 국세청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제1회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컨텐츠는 총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뭐다? 주택에 해당된다. 자, 사례를 좀 볼게요. 2017년 1월 A주택을 8억 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문제의 오피스텔, B오피스텔을 취득을 하고 24년 10월 A주택을 12억 원에 양도합니다. A주택을 양도하던 김국세 씨는 B오피스텔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하였으나 실제로는 뭘로 써요?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 왔습니다. 김국세 씨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국세청은 김국세 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그래서 비과세 신고한 부분을 부인하고 1억 2,1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나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현장 조사를 합니다. B오피스텔은 별도 출입문이 있고 내부에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누가 들어오든 언제든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증빙자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전가구도 비치되어 있는 등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형태임을 확인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형태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임차인이 다니는 회사는 B오피스텔 근처인 반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회사와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주민등록 전입 상태가 실제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라는 걸 보고 위장전입이다. 이런 걸 확인했다라는 거죠.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B오피스텔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업무용 시설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썼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은 B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 이 소득세법은 실질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추징합니다. 자, 체크포인트. 소득세법상의 주택이란 허가 여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 한다. 소득세법 88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 레지던스, 근린생활시설 등도 독립적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라면 얘는 주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관계법령 소득세법 88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2000년 5월달 관련 판례도 가져왔습니다.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강의할 때 주로 쓰는 자료인데요.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2009년에 어머님이 A주택을 취득을 하고요. 2015년 아들이 B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이때는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아들이 이사를 하고 21년 1월에 어머님께서 주택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21년 6월에 다시 합가를 해요.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어머님의 A주택, 21년 1월 A주택 양도 당시에 우리는 세대 분리를 했기 때문에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년 이상 A주택, 어머님 주택에서 출퇴근했음에도 불구하고 A주택 양도일 3개월 전에 출퇴근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B주택으로 이사한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다. 또한 B주택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다. 어떤 거? 가스나 수도 사용량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는 공실로 보여지고 양도일로부터 불과 6개월 후 다시 세대 합가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진짜 세대 분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퇴거가 맞다라는 거예요. 양도일 당시 모친이 85세 고령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아들이 실제로 생계를 달리한다면 모친은 생계 유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모친이 어떤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는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 기록으로 봐도 B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는 형식적인 세대 분리에 불과할 뿐 동일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이 사례 또한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자,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은 잠시 광고 이어갈게요. 제 책 돈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 책에 다양한 사례를 넣어놨으니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다. 자, 사례 먼저 볼까요? 15년 1월 A아파트를 7억에 사고요. 19년 6월에 B아파트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3년 11월 B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요. 24년 1월에 자녀와 세대 분리를 합니다. 하고나 한 달 만에 A아파트를 비과세로 신고를 해요. 1세대 주택 비과세로. 그리고 2달 만에 다시 세대 합가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일시적 퇴거 요건과 동일하죠. 그것처럼 얘도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케이스입니다. 자, 내용 볼게요. 2주택인 김대한 씨는 대학생 자녀에게 B아파트를 증여하고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겨 세대 분리를 합니다. 이 형식적인 세대 분리만 한 거예요. 이후 김대한 씨는 A아파트 양도 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고 2달 만에 다시 자녀와 세대를 합가합니다. 국세청은 김대한 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자녀를 세대 분리한 것으로 보고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추징합니다. 그래서 1억 5,100만 원을 추징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대한 씨의 자녀는 대학생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세대 분리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왔다. 이 얘기는 독립적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김대한 씨는 자녀의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사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세 번째, 자녀가 친척집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뭐죠?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한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와 생계를 함께한 것으로 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세대를 구성했다. 따라서 A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 여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 법령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근데 이때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까지 포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살이 넘었거나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30세 미만 미혼자로서 1과 2를 동시 충족해야 됩니다. 동시. 자, 동시. 첫 번째가 뭐죠? 12개월 이상 반복적 소득이 발생하고 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때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를 합니다. 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39만 원이니까 이거에 한 40% 정도 되는 소득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 소득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소득은 소득으로 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 번 돈을 100% 저축하면서 부모 돈으로 엄마 카드, 아빠 카드로 생활한다. 이거는 뭐가 안 된다? 독립적 생계 유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판례, 관련 판례도 함께 볼게요.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라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증빙 없이 공사비나 집기 비품처럼 해당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양도세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되지 않는 품목을 비용으로 청구해서 부인당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5월 A 모텔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1년 7월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이 리모델링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리고 24년 9월 A 모텔을 양도를 합니다. 자, 이몽룡 씨는 21년 5월에 취득한 A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24년 9월에 양도를 합니다. 이몽룡 씨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여기 살짝 냄새가 나요. 그리고 계약서상 공사비용 18억 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은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비용 6억 원과 건물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공사비용 4억 원, 토탈 10억 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세를 추징했다. 그래서 약 4억 5,700만 원을 추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조사했나 보면 국세청은 계약서상 공사 금액이 실제 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시 집기 비품 등이 함께 교체되었고 공사 비용의 집기 비품의 구매 대금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현장 조사를 항상 한다라는 거죠. 좀 금액이 크면. 국세청은 그래서 이몽룡 씨가 필요 경비로 신고한 리모델링 공사비 중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집기, 비품 구매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비용을 필요 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적격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계좌이체 등에 따른 금융거래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쓰는 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법령은 똑같아요. 소득세법 97조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이걸 인정해 줍니다. 지출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된다. 지출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항목은 이 표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아파트 베란다 샤시 비용이라든지 냉난방 시설의 설치, 교체, 공사 비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냉난방 시설의 설치, 교체, 공사 비용은 되지만 벽지나 장판, 싱크대, 주방기구의 교체 비용 등은 수익적 지출로 봐서 필요경비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 항목들을 하나씩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저한테 좀 많이 여쭤보셨던 내용들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 관련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김만세 씨는 2014년 2월 A주택 취득 시 금융권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22년 8월 A주택을 팔 건데, 이 주택 취득 시 주택담보대출 받은 관련 이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세법에선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이자 비용은 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가 아니라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관련 해석 사례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격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 합의금, 이것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까?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자, 답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파는 사람이 지출하는 명도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즉,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은 공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2018년 2월 13일 이후 양도분부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 해석 사례를 좀 살펴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누가?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밑에 내용도 한번 볼까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누가?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둘 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을 꼭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3개가 더 있는데 좀 내용이 10분 이상 길어지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술하는 세무사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